네,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KBCSD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의 한채연 팀장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주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현재 포럼이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시청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과 며칠 전인 9월 23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도 이제 환경과 경제 또 오늘과 미래의 그런 조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에코 디자인이 그러한 균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 방식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먼저 환경부 김성환 장관님의 개회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기조 발표가 이어지겠고 해외 및 국내 에코디자인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일부 순서와 함께 기업의 에코디자인 추진 전략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2부 세션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을 끝으로 오늘 포럼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김성환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한 EU 대표부 발터 반 하춤 공사 창사관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기 원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송두근 부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LG전자의 홍성민 ESG 전략 담당님 함께하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김우섭 전무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타이어의 홍문아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권순철 상무님 함께하셨습니다. HP코리아 김혜선 전무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국섬유산업연구원의 김소령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일 포럼에 좌장을 맡아주신 건국대 안윤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내빈분들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을 주최해 주신 환경부 김성환 장관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이 포럼을 개최하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972년인가요)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의 한계에서 우리 인류는 그동안 무한하게 자원을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위 와이즈만 클럽에서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 2000년대를 넘어서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채굴할 수 없다.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리우에서 소위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고, 곳곳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기후 위기나 자원 고갈 등등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도 역시 무한하게 채굴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런 소위 직선형 체계로는 우리 인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거 역시 이 자원순환 체계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이 소위 순환 경제 시스템을 짜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유럽에서 소위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소위 에코 디자인이라는 것을 소위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제도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 각 제품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품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확정된 이후 18개월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것을 제품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유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당위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오늘 함께하고 계신 삼성전자나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우리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것이나 그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세계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이 조건에서 오늘의 첫 번째 에코 디자인 정책 포럼은 이런 변화하는 세계적인 흐름, 또 유한한 지구 속에 함께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과정을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지구도 지키고 순환경제 안에 대한민국보다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첫 번째 공유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라고 환경부를 만들어 놨는데, 이 환경부가 이제 조만간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역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기후 차원에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위나 가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 사례들을 보면 기업들이 앞장서서 소위 자원 순환형 사회, 오늘 주제인 에코 디자인들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장차 대한민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 자원 순환 에코 디자인의 선두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환경부가 열심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거는 2시부터 본회의가 있는데, 그 본회의 때 여야 합의가 다 안 돼가지고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표결이 있어서 쪽수를 채워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핫바지 방구 세트 사라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환경부의 정책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 과장님께서 한국 정부의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입니다. 예, 많이들 오셨네요. 자리가 막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이종환 정책관님께서 한 EU 그린 파트너십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침 제가 2주 전에 한 EU FTA 아래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정례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EU 당국과 저희 한국 정부 간에 정례적으로 기후 변화라던가 자원순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호자 제가 2주 전에 브뤼셀을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이제 이 회의 참석도 목적이었지만 EU가 이 어마어마한 제도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가서 좀 체크를 하려고 갔었는데 EU가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법은 발효를 해놓고 위임 입법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업계에 계신 특히 뭐 섬유, 타이어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뭐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지? 굉장히 깜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파악한 바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에코 디자인 포럼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단계는 품목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대표 단체, 뭐 우리로 치면은 대한상의나 무역협회 이런 국가 대표 단체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협회에서는 그런 인식을 못 하셔서 뭐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다가 리젝 당하시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로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좀 받아달라. 요거는 저희가 아마 한 EU 그린 파트너십 차원에서 좀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 그 에코 디자인 포럼은 그 우리로 치면 공청회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려면 공청회를 하려면은 드래프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드래프트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드래프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이게 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JRC라고 해서 조인트 리서치 센터라고 뭐 브뤼셀에도 있고 뭐 세비야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연구자들이 지금 그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초안 만드는 작업에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올려진 데이터를 보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코멘트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계가 EU ESPR 프로세스에 참여하려면은 각 그 품목별로 우리로 치면 용역을 줘서 그 드래프트 만들라라는 그 용역이 수행 중인 건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지금 디벨롭 되는지를 참여를 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하는 그 단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DPP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막 엄청난 제도로 생각하는데 DPP 담당자는 그거 오해다. DPP는 컨베이어, 베슬이다. 그냥 이 ESPR 그 품목 규정이 뭐뭐뭐를 탑재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그걸 담는 그릇일 뿐이지 그 담는 그릇이 글로벌 표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지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는 ESPR에서 결국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세부 품목별 규정에서 하기 때문에 DPP 그다음 거기 보면은 traceabilit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그러면은 DPP에서 뭘 클릭하면은 공급망을 다 거기다 실어야 되나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하나 있으면 얘가 탄소 배출량 얼마 재활용을 저해하는 물질은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만 하면 되고 탄소 배출량을 기록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망을 해야 되겠지만 실시간으로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구현은 DPP는 아니다. 그 DPP에 담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공급망 관리는 필요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 자료는 굉장히 그림 위주로 되게 단순한데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이 에코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 무한 채굴, 무한 폐기의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순환 경제로 바꿔야 하는지 이 문제 의식을 환경부가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에코 디자인 제도를 지난 6월에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을 시켰는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아직 EU처럼 막 법안 준비나 이것까지는 안 갔고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거를 발표하는 게 오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건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가 왜 에코 디자인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우리 장관님이 개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으로 대량 채굴, 대량 폐기 이
체제는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건데, 이 산업혁명은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큰 힘이 필요할 때는 동물의 힘 혹은 인간 노예의 힘, 그러니까 생물체의 근육의 힘을 썼었는데, 이걸 바꾼 게 여기 보시면은 1769년 1월 5일에 스코틀랜드 특허청에 제임스 와트가 특허를 받은 특허 모식도인데요. 제목이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새로운 고안.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인다는 건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거고, 이 효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퍼지면서 방적기로 가고 철도, 그러니까 증기기관차, 증기선, 뭐 증기자동차도 이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다 동력으로 움직이도록 바꿔놨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자원을 점점 더 많이 채굴을 해야 되는, 하다 보니까 채굴을 위한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바퀴가 사람 키의 2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이 정도의 채굴 장비를 가진 산업이 석회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는 거의 100%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석회석을 채굴을 하는데, 단양, 제천 여기 거기에 가면은 요 사이즈는 사실 아니고 요 정도, 이런 정도의 광업용 트럭,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광업용 굴착기, 그다음에 바다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뭐 아파트가 저기 얹혀져 있는 정도의 해상 그 석유 시추 기지, 그다음에 이걸 실어 나르는 국제규격 축구장 4배 크기의 유조선, 이걸 다시 이제 하역을 하면은 정유하는 정유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유 회사는 축구장 크기의 1000배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지각에서 뭐를 채굴을 해서 이 사회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1년에 채굴하는 지하 자원의 양을 제가 사실 챗GPT에다가 찍어보고 그다음에 구글링으로 좀 체크를 해본 건데, 제일 많은 게 석탄입니다. 1년에 80억 톤을 채굴합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무게가 그 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36만 5천 톤이거든요. 그거의 수억 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석탄을 땅에서 퍼 올린다는 얘기고, 석회석도 1년에, 그러니까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도 한 80억 톤, 석유가 45억 톤, 구리의 재료인 구리광석을 한 30억 톤, 철광석을 25억 톤, 알루미늄의 원석인 보크사이트를 한 4억 톤, 천연가스를 석유 열량 기준으로 석유 환산하면 한 4억 톤 정도 채굴하고요. 니켈 광석 2.2억 톤, 그 비료의 주 재료가 되는 인광석도 한 2억 톤 정도. 이거 말고도 뭐 망간, 니켈, 코발트, 어마어마한, 최근에 리튬 채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채굴한다는 거는 이만큼이 또 어딘가에서 버려진다는 얘기겠죠. 이 중에서 왼쪽에 3가지를 저희가 통칭해서 화석 연료라고 하죠. 화석 연료. 사실 지금 근현대는 이 화석 연료로 사실 이 문명을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화석 연료는 뭐 워낙 많은 용도로 쓰지만은 크게 2가지로 뭉뚱그리면은 연료로,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연료로 쓰거나, 예를 들어서 석탄은 100% 거의 연료로 씁니다. 그다음에 LNG도 대부분 거의 100% 연료로 씁니다. 근데 석유는 좀 달라요. 석유는 그러니까 증류탑에 가면은 가벼운 기체부터 맨 위에 끌어 나오는데 C1, 그러니까 탄소고리 1개부터 4개까지가 LNG, 천연가스가 되는 거. 얘는 이제 태우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 C5부터 C9까지가 나프타. 이게 모든 석유 화학물질의 출발점이잖아요. 이거는 결국 물질 합성을 하는 원료로 씁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경유는 다 자동차 연료로 쓰는 거고, 디젤, 그다음에 위에 거는 등유네요. 그다음에 윤활유로 쓰는 거는 물질, 그다음에 중류는 에너지, 마지막에 남는 끈적끈적한 찌꺼기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재료, 지붕 재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태워서 에너지를 얻거나 어떤 물질 합성의 재료를 쓰거나, 그게 2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러면 에너지로 사용한 결과는 제가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대체 밀어넣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구 대기 전체의 무게는 5,500조 톤입니다. 5,500조 톤. 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5,500조 톤인데 이 중에서 CO2의 무게는 지금 한 425 ppm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면 3.3조 톤인데 우리 인류가 연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CO2 총량은 CO2만으로는 380억 톤, 뭐 육불화황 등의 이제 유엔의 6대 온실가스를 다 합치면은 CO2 환산해서 54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 인류가 매년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지구 대기에다가 CO2 총량의 2% 정도를 꼬박꼬박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해양으로 녹아 들어가고 나머지 반 정도가 대기에 꼬박꼬박 쌓이겠죠. 그 쌓인 거를 측정한 게 찰스 킬링 박사님의 측정. 1958년부터 지금까지가 아드님인 랄프 킬링 박사님이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유엔의 공식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중에 CO2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활동도가 대기의 조성을 바꾸는 수준이 됐다는 거고 매년 2% 정도를 계속 넣으니까 대기 조성이 안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CO2는 1897년인가 아레니우스가 논문을 CO2는 온실가스다. CO2가 늘면 지구 대기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 논문이 최초에 그때 발표가 됐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연료로 써서 그러니까 태워서 뭔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기후가 바뀌는 이 기후 위기가 결국 아까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 장관님은 기후에 더 큰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지만 이걸 바꾸자는 게 결국 탄소 중립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녹색 전환이 탄소 중립이고 그러자면은 이런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이런 전기를 써도 되는 전기로 타도 되는 자동차로 지금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CO2의 한 40% 정도는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나중에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건물로 기인한 온실가스가 인류 전체 배출량의 4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건물이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원이 아니라 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생산 기지가 돼서 기후 솔루션의 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인 거고 화석 연료를 이렇게 연료로 쓸 경우에 이제 문제를 받고 화석 연료를 원료로 쓰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1950년부터 상업 생산을 해서 지금 매년 인류가 4.1억 톤, 2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생산합니다. 글로벌 총 생산량이. 근데 그게 잘 쓰고 잘 처리하면 좋은데 이 보시는 사진은 매년 홍수 끝물에 팔당호, 대청호, 소양호 여기에 사진이에요. 환경부 예산 중에 이 댐에 쌓이는 이 홍수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다 지자체에 교부해서 이거 치우세요라고 하는 요건 다 치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홍수 때 한창 큰 물 때는 이런 거 안 걸리고 다 떠내려가죠. 떠내려가면 당연히 바다로 가서 오대양 환류 쓰레기 섬을 만드는 거고 이제 해양 생태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플라스틱으로 채우는 문제도 있고 또 육지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플라스틱 처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개도국 같은 데 가면 이런 모습을 흔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플라스틱 오염이고 특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화되는 이 문제를 막자는 게 유엔 플라스틱 제가 이제 유엔 환경관 출신인데 제가 있을 때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듭시다라는 총회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만 봤지만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보셨던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 채굴이 결국은 선형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폐기하는 이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사용 패러다임의 녹색 전환이 바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럼 먼저 순환 경제를 보기 전에 선형 경제를 보면은 재생 불가능한 물질 자원 대부분은 지각에서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양의 지각에서 채굴하는 그 자원 그걸 끄집어내서 원료 가공을 해서 생산, 유통, 판매, 사용 쭉 흘러서 나중에 처분이라고 하면 매립 아니면 소각입니다. 그럼 매립은 지각에다가 다시 흔적을 남기는 거고 소각은 대기에다가 다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 경제 흐름을 지구 생태계가 못 받아주는 not sustainable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더 이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사용 중에 환경으로 유실돼서 미세 플라스틱화되는 이것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순환경제로 바꾼다는 얘기는 쓸 수 있는 건 다시 재사용하는 흐름을 만들고 다시 못 쓰는 거는 물질을 다시 뽑아서 생산에 다시 투입하는 이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환경으로의 유실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 안에서 돌기 시작하면은 재생 불가능한 물질 자원을 뽑아야 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100만 톤에서 50만 톤, 30만 톤 되면은 그 양의 상당 부분을 재생 가능한 물질 자원으로 대체를 해버리면 나중에는 처분해야 되는, 지각에다 흔적을 남겨야 되는 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 선한 경제를 순환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생산 유통 단계에는 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보증금 제도, 순환 이용성 평가,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처분 부담금, 과대 포장 규제 등등의 엄청 복잡한 규제들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사용 배출 단계에는 쓰레기 종량제, 이거 뭐 우리나라 좀 고유의 제도고, 분리배출제, 우리 분리배출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뭐 소비자들이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해서 줄이는 거, 그다음에 수거 선별 재활용 쪽에도 우리가 분리수거 선별,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들을 계속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에너지 회수로서 SRF나 소속로, 소각로 이런 전 흐름을 저희가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어땠냐? 외견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EPR 주요 품목들 실적으로만 보면 유리는 재활용률이 거의 80%, 알루미늄 캔은 85%, 철캔 90, 거의 99%에 거의 100% 다 되고요. 그러니까 철캔을 종량제에 버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그 재활용장에서 철캔 함에다 넣으면 그건 다 재활용됩니다. 페트병도 85% 정도 재활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순환경제 달성했냐라고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이 좀 전에 85% 재활용된다고 했는데, 그 재활용의 패턴을 보면 페트병이 의류로 재활용되는 게 굉장히 많고, 혹은 우리 식품 용기, 그 포장 용기 뭐 이런 걸로 많이 가고요. 그러면 걔는 다음번에는 순환고리를 빠져나갑니다. 결국 의류 뭐 이 르뽀 많이 보셨을 텐데 결국 동남아로 가서 태워지고 이 흐름을 탑니다. 마찬가지로 장난감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 실적에는 뭐 파레트 만들고 PVC가 만들고 하는 저급 재활용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수명을 다하면은 SRF로 가서 결국 소속노에 들어가, 이런 흐름. 그러니까 선형 경제의 흐름을 조금 늦춘 것뿐이지 결국은 지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불완전한 순환고리를 이루었다는 거고, 그래서 해답은 결국 제품 설계, 아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인데, 이때 저는 재활용 과정으로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수거, 선별, MRCR, MR이 미케니컬 혹은 머티리얼 리사이클이고 CR이 케미컬 리사이클인데, 이 재활용 업체들이 재활용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제품 설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저희 재활용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다 받아서 제품 설계가 재활용이 되도록, 이제 순환성만 보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아까 우리 LG전자에서 발표하실 때 정부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명확한 방향성도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A 회사는 노란색 병을 만들고 B 회사는 초록색 병을 만들고 이러면은 각자 별도 회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섞이면 재활용장에 가면은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아주 잡자재로 뭐 구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건 그 다음에는 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환고리라는 거는 페트가 페트로, 뭐 식품용기가 식품용기로 순환 닫힌 고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색상이 중구난방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투명한 페트라고 해도 실제로는 물성이 A 펫, B 펫, C 펫, G 펫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회사별로 이걸 다른
똑같은 용도를 다른 재질로 만들면은 회사별로 별도로 수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국민들이 재활용장에 버린 게 고품질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선별해낼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도 통일하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재활용의 패러다임이나 재활용 업체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고 정부가 생산자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통일된 좀 표준화된 에코 디자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 결국 전체 순환 생태계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코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로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건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 주무부처로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우선순위 제품군을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먼저 할 거냐면은 어쩔 수 없이 먼저 첫 발을 내디딘 EU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거기도 대응해야 되는데 또 다른 제품들을 또 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EU의 2030년까지 작업 계획상에 우선 품목으로 고려된 공지가 된 그 품목들 보면은 섬유,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철강, 알루미늄도 아마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수평적 요구 사항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제품들이 대부분 뭐 전자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업계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이런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새 정부가 탄소 중립을 강력하게 표방을 하면서 대대적인 보급을 예고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ESS, 히트펌프 등등.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은 사실 있기는 있었으나 막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대량으로 공급되면 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다하는 시점에서 또 대량으로 폐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시점에서 재활용성을 고려한, 아까 우리가 봤던 EU의 16가지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를 고려한 설계 기준 같은 게 좀 마련이 돼서 업계랑 같이 마련이 돼서 나중에 이 제품이 폐기되는 시점에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우선순위 제품군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의나 그 산업계 단체를 통해서 이 제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저희가 수렴을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제 EU 우선순위 품목이 나올 건데, 그 플러스 이 제품군에 대해서도 에코 디자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반기 중에 우선순위 품목이 지정이 되면 그 품목별로 포럼을 돌릴 겁니다. 아마 이거는 EU도 이렇게 할 건데, EU는 아직 총괄 하나의 이제 총괄 에코 디자인 포럼만 구성되어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아직 품목별 드래프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JRC나 이쪽에서 드래프트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돌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 디자인 포럼이 품목별로는 안 돌아가는 것 같던데, 저희는 처음부터 일단 품목별로 에코 디자인 포럼을 돌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EU의 초안이 나와 봐야겠지만, 그거는 계속 스터디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재활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업계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돌리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설계 기준과 정보 제공 기준, 그다음에 그 품목별 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연구들을 각 품목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도 어떤 에코 디자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건데, 이거는 아마 주로 저희가 EU를 많이 지금까지 에코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나라가 이제 EU가 선도적이니까요. 거기에 품목 기준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될 건데, 저희의 목표는 한국의 에코 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면 EU나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는 에코 디자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두 번 일하지 않게, 플러스 만약에 한국의 재활용 시장을 봤을 때 요거는 EU는 고민 안 했지만 우린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품목별 포럼에서 논의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제 3단계로 이제 27년 내후년부터는
저희 이미 순환경제사회법 제18조에 근거해서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가 이미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가 픽하는 거예요. 매년 올해는 이 제품군을 저희가 평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품을 받아서 뜯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개선 권고, 그러니까 개별 제품을 환경부가 이렇게 평가하는 좀 아주 레이버 인텐시브한 이런 제도인데, 이거에 그 품목별로 도출된 기준을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만약에 됐다 그러면 세탁기 포럼에서 만들어진 기준을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에 세탁기를 가져와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입법 제도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EU는 법을 먼저 사실 어떻게 보면 질러놓고 그 후에 이제 세부 규정을 만드는 체계를 가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EU가 먼저 가면 그 규정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어서 먼저 법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EU가 초안 만들어 놓고 확정되면은 그거를 스터디하고 우리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국형 에코디자인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적용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먼저 기준 먼저 만들고 이거를 규제로서 제도로서 이제 시행해 나가는 그 후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려면은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법이 순환경제사회촉진법 상의 제17조와 제18조 이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산업지원법에 보면은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 성적 표지에 탄소 배출량 등등의 이런 인증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이용 효율성은 애관법에 있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있고, 물 이용 효율성은 또 물법에 있고, 우려 물질법은 화학물질 화관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코 디자인 규정에 들어가는 각각의 내용들이 한국의 법 체계상에서는 개별법에 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제품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법률 가칭입니다. 이렇게 좀 통합 입법을 하되, 다만 뭐 에너지 이용 효율 등급 제도, 이거는 이미 우리 냉장고에 딱지 다 붙이는 아주 명확한 제도잖아요. 그거를 별도의 그걸 무시하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 법에서 그 제도를 준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평가 지표가 없는 뭐 수리 용이성, 내구성 이런 것들은 지금 그걸 규제하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법에서 포괄해서 이 법이 어쨌든 제품의 에코 디자인에 관한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법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건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반가우실 내용인데, 저희가 K 에코 디자인,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를 하면 저희 스스로도 재생 원료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요. 뭐 환경 발자국, 내구성, 재활용 용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증을 받은 게 미국이 만든 에코 디자인, 뭐 에코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인증, EU가 요구하는 인증, 일본이 요구하는 인증, 이하고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을 인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 이런 거를 맞추세요라고 하면서 맞췄습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체계를 저희가 하나하나 도입을 할 건데, 그게 글로벌리 좀 원활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지금 실제로 자원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법에 따라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인 표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가 나 재생원료 쓴 거를 표시하고 싶어 하면은 환경부 장관에게 사용 비율 확인을 신청을 하면 생산자가 지금은 환경부인데 저희가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내일부터 시행인 게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환경공단에. 그래서 확인 신청을 환경공단으로 하면 환경공단에서 가서 사업장을 다 방문해서 이거 재생원료 쓴 거 맞네 확인하면은 이렇게 인증서를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는 그 허가 문서를 발급을 하면 여기다가 자랑스럽게 저희는 100% 재생원료 썼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예시로 100이 들어가 있는데 70% 인증받았으면 70을 쓰면 되고 50%면 50을 쓰면 됩니다. 디자인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고, 이건 이미 있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확인 표시 제도인데,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이 글로벌리
재생원료 인증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은 유럽의 ISCC, 물론 이제 민간 협회지만 여기가 ISCC 플러스를 받으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건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 환경공단이 ISCC하고 계속 그 협업을 하면서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우리의 재생원료 인증 체계를 봐라. 그럼 그분들도 놀래요. 야, 한국은 진짜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네. 요거를 이제 그래서 환경공단이 인증한 재생원료면은 ISCC 니네도 그냥 인정. 그러니까 EU 정부도 인정해 해주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에코 디자인, 모든 제품이 탄소 배출량, 물 사용량, 그다음에 나중에 재활용이 잘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품 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처분을 아주 작게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물질 자원의 채취를 아주 작게 그렸는데 결국 재생 가능한 물질 자원을 최대한 쓰고 인간의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돌고 돌아서 계속 순환하는 이 형태로 가도록 하는데 에코 디자인 제도가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오늘은 그 핵심은 환경부가 이제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포럼 중점 관리 품목 지정하고 그다음에 품목별 포럼은 내년부터 아마 저희가 그래서 참여자 받고 해가지고 할 건데 그 연구 지원하는 연구 용역도 발주를 하고 산업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치열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은 에코앤파트너스 이한경 대표님께서 EU 에코디자인 선진 사례로 살펴본 산업계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 발표 시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에코앤파트너스의 이한경입니다. 많이 지치시죠?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많이 달려왔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부여받은 15분은 반드시 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파트 말씀드릴 건데 이제 EU 에코 디자인 규정을 조금 더 짚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궁금하신 사항들 중심으로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릴 거고 그 규정에서 나온 얘기들과 또 선진 기업들 사례를 좀 대비해서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에코 디자인 그 언어가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환경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끔 하는 규정인데 제가 볼 때는 ESPR과 R2R이죠. 우리 그 수리권 그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사실은 좀 현장에서 직면한 게 PPWR이라고 해서 포장재입니다. 모두 이 세 개는 설계 단계를 규제하는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각각 갔을까? 사실 각각의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진 경위도 사실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거의 내년이면 한 30년 정도 환경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 제품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 규제가 있었고 우리 산업계가 떠들썩했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품 자체에 대한 규제였어요. 제품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 리사이클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도의 규제였는데 지금은 원료부터 소재, 수송,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가종을 규제한다라는 것이 사실 좀 판도를 바꾸는 규제의 상황이 아닌가. 그거를 가장 대표하는 게 ESPR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 EU 대표부에서 말씀을 해주신 프로세스인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대상 품목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그 워킹 플랜이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 그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준비 연구라고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던 저 preparatory study는 JRC가 공식 연구 기관입니다. 저 연구가 preparatory study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를 우리가 supporting study라고 얘기하고, 현재 공식적으로는 섬유, 철강, 수리 가능성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초초초안을 검색하실 수 있으시고요.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서포팅 스터디도 검색을 하셔서 품목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법이 채택이 되고 18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일단 대상 품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운데 있는 그 부분, 그 품목들이 이미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거고, 제가 사실은 이 회색의 후보 제품군을 같이 나열을 한 거는 저희가 2030년까지고 2차 워킹 플랜에 사실 저 후보 제품군들이 다시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제품군을 선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돼요. 왜냐면 규모가, 그러니까 그 매출 규모, 경제적 스케일을 보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환경 영향 민감도를 봅니다. 보고서를 보면 그걸 다 아마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책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저 플러스 전략적 고려가 있는데요. 저 전략적 고려가 도대체 뭘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자국의 어떤 이익 이런 거 있죠. 그게 저기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담았고, 크게 우리 품목에 대해서 이제 요건을 이제 그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요건이고요. 근데 이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 기후 변화 영향을 보면서 사실은 기술적, 경제적, 법적인 타당성을 모두 다 복합적으로 보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정보 요건이 우리 얘기하시는 DPP 관련 요건이 주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품목별로 DPP가 무조건은 아닙니다. 품목별 위임법에서 DPP를 포함해서 정보 제공 요건은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데요. 성능 등급이요. Class of Performance. 즉 품목의 요건별로 최소 요건과 최고 등급, 그래서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서열을 매길 수 있게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유는 이 등급을 통해서 녹색 공공 조달에 이 에코디자인 제품을 과감하게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한번 정의를 내려본 거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16개를 한번 면밀히 한번 보시면요. 화학물질, 에너지, 물, 그다음에 카본 풋프린트. 요거를 빼고 나머지 12개가 다 순환경제 관련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에너지 중심의 에코디자인이 이제 순환경제로 완전히 아주 많이 강화된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사실상 내구성, 신뢰성, 그다음에 뭐 재활용성 이렇게 하면은 좀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료가 이제 법을 좀 열심히 보고 이 16개의 제품 측면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규제의 단위는 파라미터입니다. 법에서 제시된 파라미터를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해봤더니 64개 정도가 나오고, 이걸 저희가 임의로 일단은 보기 쉽게 부품 소재 단위랑 제품 단위로 한번 그룹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유가 품목별로 요런 레벨로 규제를 한다고라고 하면서 가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장표를 담아봤습니다. 이거를 우리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해하실 건데요. 제품별로 또 요건별로 품목별 위임법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자체 선언 또는 제3자 평가 방식으로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환경부 과장님께서 각각의 요건별로 인증을 체계를 잘 갖추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제3자 평가 방식이고요. 그렇지 못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자체 선언 방식인데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그 적합성 선언
을 제품 모델별로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설계된 거를 이렇게 생산합니다라는 걸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기술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게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법은 워낙 많은 토픽별 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는 법이다 보니까 법에서 명시된 다른 법이 49개예요. 그 정도로 법들이 온라인이 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기후법, 에코 라벨링, 텍서너미 규정, 그다음 우리나라로 치면 통합환경허가인데요. 산업배출 지침을 에코디자인 요건 설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도적인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보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PR을 좀 간략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게 저희 산업계가 이게 에코디자인은 어떤 본인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차별화 전략인데 이게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게 완전 기업의 흡수 통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여기 그레이드를 매기네, 제품의 서열을 매기겠다라는 건 우리 기업들이 계속 기술과 혁신,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제품 제조자지만 협력사의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조달 정책이 정비될 필요가 있고, 또 이 많은 것들을 증빙해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트 2에서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 좀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특징 등을 좀 메시지화해서 그거를 좀 잘 이행하는 기업 사례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디자인은 대세다입니다. 몇몇 기업한테 대세다. 모든 기업이 대세는 아니고, 이게 제가 이제 그래도 좀 BP로 꼽는 기업들을 들어가 봤더니 언제까지 전 품목에 아니면 매출의 몇 프로에 뭐를 달성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에코디자인 달성 목표를 숫자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선언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업 경영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천명이고, 이게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제가 통합을 좀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설계자가 과연 이걸 생각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도전 아니십니까? 네. 근데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전에 에코 디자인을 사실 했었는데 감동받았던 사례가 뭐냐면, 품목 A를 기획하고 컨셉을 잡는 그 회의에 에코 디자이너가 아예 그 팀에 소속이 돼서 같이 컨셉을 만드는 것서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게 완전한 통합이고요. 사실 우리는 이제 제품 설계를 하면 야 이거 환경적으로 괜찮은지 줘. 그러면 이제 제대로 회신도 안 오고 약간 이런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의 뎁스는 다르지만 이게 설계 단계 초기에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되게 유명한 BP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제품의 컨셉부터 설계, 마지막에 런칭하는 단계까지 이 밑이 뭐냐면 에코 디자인 툴이에요. 그 기업들이 창의적인 디자인은 이런 툴을 쓰자, 이런 건 체크리스트 쓰자, 이건 대시보드로 우리 모니터링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 디자인 웨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네이밍을 해서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M 같은 경우에 유명한 우리 최대 섬유, 의류, 패션 회사입니다. 디자이닝 포 서큘러리티라고 하는 그런 에코 디자인 전략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재활용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어떤 접목, 그다음에 순환형 비즈니스를 실제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경영 전략과의 어떤 통합이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에코 디자인 혁신입니다. 에코 디자인이 혁신을 이끈다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성공사를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제가 그래도 애플을 가지고 온 이유가 십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판 것 같아요. 디자이닝 투 디스어셈블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그 플라스틱 아주 그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로봇을 시리즈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설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회수, 그 다음에 물질 회수, 그 물질을 재활용 물질로 포함시키는데 아이폰 15는 20%라면 지금 곧 우리나라에도 런칭된 아이폰 17 프로는 30%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인바이러먼트 리포트를 통해서 신 모델별로 계속 그들의 상황 등을 선언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실패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20년 전에 에코 디자인은 이런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에어 가구예요. 이게 소파의 충진재가 에어입니다. 저는 아니 이렇게 혁신적일 수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했더니 뮤지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례가.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소비재 어떤 시장의 수용성이 부족해서 결국은 사업을 철수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케아의 컬처야. 이노베이티브한 문화, 그 다음에 리스크 감소하는 거 우리의 컬처야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포장 같은 걸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창의성이 뒤에 보면은 기술로 연결되는 저는 사실은 에코 디자인 기술 같아요.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 정말 그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다 직접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케아는 인카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런 밸류체인에 필요한 기업들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요. H&M은요.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기술 기업과 공동 회사를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해버리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형식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 디자인은 시스템입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설계를 했는데 뒤에서 재활용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 아닙니까? 결국은 엔드 오브 라이프의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기술이 사실은 설계와 같이 갔을 때 이게 그 가치가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리코 같은 유사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렌탈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역회수를 해서 최대한 다시 쓰고 거기서 나온 재생원료를 투입해서 버진 머티리얼 유시지 레이쇼를 보면은 파격적으로 줄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간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협력사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우선순위 품목을 보니까 섬유, 가구,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요건데요. 요 품목들이 어떤 품목이냐면 공급망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법도 작년에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온라인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재생원료를 모두 규제화하죠. 그래서 이거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거 많이 강조된 부분이고 핵심 원자재 법에서도 이 재생원료에 대한 어떤 선언적이긴 하지만 그런 목표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협력사한테 이 법 대응하려면 이거 주고 저 법 대응하려면 저 법 저렇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스테이너블 소싱을 담은 코드 오브 컨덕트 포 서플라이어라고 하잖아요. 협력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력을 주고 그것을 계속 끌고 오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관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쪽인데요. 지금 뭐 DPP 쪽이 워낙 그 핫 이슈이고요. 사실 글로벌 기업들 좀 검색을 해보면 쉽게 DPP를 구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조금 이제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EU의 그 JRC 프레퍼토리 스터디를 서포팅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DPP 시범 프로젝트예요. Surface 2라는 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13개의 시범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딩하는 기업들이 모두 DPP 미쉐린 빼고 미쉐린 빼고 모두 다 DPP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 IT 하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준수하기도 너무 벅차죠. 네, 이 일련의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코 디자인은 자원을 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사실 비용 절감 이슈이고 또 경쟁력 이슈로 사실은 다른 어떤 규제보다도 훨씬 기업 경쟁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설계 부서의 일일까요? 설계 부서가 해야 되겠지만 사실 생산, 상생, 구매, 정보화 해야 될 일의 지분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를 관할하는 컨트롤 부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은 어쨌든 온실가스를 회피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를 같이 아우르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 에코 디자인이 좀 잘 발전돼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에코 디자인을 이제 경영 전략과 또 전사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술 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중요한 시사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휴식 시간 갖고 2부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로비에 좀 차와 커피 마련하였는데요. 즐기시고 나서 저희는 4시 이전까지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략이라는 키워드로 기업의 에코 디자인 추진 전략을 사례와 함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발제자 분들께 10분 발표를 요청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KBCSD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아모레퍼시픽의 권순철 상무님께서 포장재 4R 전략을 넘어 LCA라는 제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에코 디자인 추진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모레퍼시픽 권순철입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1차 포럼에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이 올 9월 5일자로 80주년 창립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역사가 좀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과거를 쭉 한번 돌아봤더니 언제부터 에코 디자인을 했지 이런 걸 찾아봤더니 1983년부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어떤 것들이 있어 왔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에코 디자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름을 아리따운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983년도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저희가 리필 제품 개발한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42년 전에 에코 디자인을 위한 여러 액션들이 이제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93년 환경 무한 책임주의,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 공병 재활용,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 그리고 온라인 공병 수거까지 다양한 환경사회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환경 무한 책임주의라는 걸 1993년에 저희가 실제 정하고 모든 이제 고객과 국민한테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93년부터 3R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저희 아모레퍼시픽 모든 구성원이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좀 약간 흥미로웠던 게 2008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의 에코 디자인 평가 프로세스 교육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브랜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생산, 이제 이런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8년부터 에코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이제 체계와 셀프 체크리스트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에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오기 전인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리필 제품, 그다음에 재질의 단순화, 그다음에 포장재 줄이기, 다양한 재활용 제품들에 대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화장품 산업에서도 이 에코 디자인에 대한 그 규제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실제 피부에 체감이 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우리 그 이한경 대표님께서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는 에코 디자인이 규제를 이행하는 단순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고 실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탑 그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 에코 디자인을 가지고 상대에 있는 그 경쟁 업체들을 그 압도할 수 있는 이런 ESG 친환경 그 전략을 실제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 회사 제품 하나에 그 실제 탄소 발자국을 직접 측정한 자료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스콥 1, 2, 3 중에서 포장재가 가장 높게 그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왜 포장재에 대한 그 에코 디자인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하면 환경에 그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포커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깨알 자랑을 드리자면 저기 제조에 지금 칸이 파란색 칸이 밑으로 내려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말 아리백 달성이 이제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또 탄소 발자국을 약 11% 정도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콥 1, 2, 3에 대한 그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다양한 LCA 지표들을 내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이제 3R의 실제 실적들을 보시면 그 리듀스 측면에서는 신규 석유 유래 플라스틱 감축을 이제 1,694톤이 24년의 성과고요. 그리고 리사이클 그 재활용 플라스틱 그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사용 비율이 전체 사용량의 18.4%, 그다음에 재활용 용이성이 38.2%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2030 지속 가능 경영 목표를 이제 선언하고 매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에코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이제 중장기 경영 방침이고 그 약속들이 실제 선언하고 실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유튜브에 짤막하게 2분 30초 올라간 영상이고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실제 고객과 같이 실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4R 전략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듀스, 두 번째는 리유즈, 세 번째는 리사이클, 리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이미 2021년에 그 숫자와 함께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은 30%, 그다음에 제품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5% 감축하고 포장재를 100%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가장 최근 그 저희 실적들을 보시면 제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1,694톤이 저희가 그 감축을 했고 18.4%를 재활용으로 PCR로 대체했습니다. 리유즈 측면에서는 실제 가장 히트 상품들,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에 대한 리필 제품들을 출시해서 그 본 용기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있고, 오른쪽 하얀색 도자기가 이제 설화수 제품입니다. 가장 럭셔리하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필을 도입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이제 줄이고 재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화, 그 다음에 단일 소재로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금속 스프링이 없는 펌프들, 그 다음에 몸체, 무색 페트, 이지필 통해서 지금 현재 이게 높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8.2%까지 저희가 용이성을 보통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희 아모레의 독특한 그 용기 수거 캠페인인데요. 2009년도부터 시작한 저희 그 아모레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제도고,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거했던 양들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쌓이고 쌓여서 현재 2,700톤, 연간 한 100톤 정도씩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 오산에 있는 물류창고, 저희랑 계약된 리사이클 업체를 통해서 실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으로 다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수거를 시작해서 저희 아모레몰 들어가서 보시면 온라인으로 내가 아모레 제품 수거하겠다고 보내면 실제 택배 회사가 이제 여러분 집 앞으로 와서 수거에 가서 실제 수거를 하고 포인트도 드립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에코 디자인은 이제 리스크 측면과 경쟁력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제 리스크 측면은 선제적으로 규제를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경쟁력은 내부 혁신을 가속화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저희가 이제 우위를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설계 프로세스를 강화해서 저희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저희가 LCA를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품을 최초 설계할 때부터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을 실제 그 브랜드 디자이너나 연구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그 전 과정에서 저탄소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스콥 1, 2뿐만 아니고 스콥 3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전사의 모든 재생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데이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그린워싱을 최소화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앞서 다른 연사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환경부 계시고 오늘 주관하신 우리 그 환경 그 산업기술원,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고객을 통해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망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토론이 시작되겠는데요. 잠시 준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자리가 정돈이 되면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 그리고 발표자분들께서는 지정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까 끝이라 그랬는데 또 다시 시작합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EU에서 그리고 또 LG전자, 삼성전자에서 기조 강연으로 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고 또 EU와 그리고 또 우리 환경부 그리고 기업들에서
지금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런 공유하는 이런 좋은 발표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패널 토론회 자장을 맡은 저는 환경과학자고요. 건국대학교 안윤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6분의 연자들을 다시 모시고 좀 궁금한 거를 제가 좀 대신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서 제가 먼저 끝에 계신 연자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랑 눈이 안 마주쳐지네요. 오늘 지금 라인이 길어가지고 원래 순환경제하라 그래놓고 이렇게 선형으로 앉혀놔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권수철 아모레퍼시픽 상무님 여기 계시네요. 네, 발표 순서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발표 순서대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화장품이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아까 K 뷰티 얘기도 사실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품목이라서 다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에코 디자인을 준비하시면서 회사의 그런 사내 프로세스 중에서 좀 걱정되시는 이런 제품군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잠깐 부연 드리면 사실은 화장품 용기가 그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사실은 그린 워싱 문제도 사실 있었었고 복합 재질이라 잘 쓰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한번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게 교수님이 이제 어려운 제품군이 있냐라고 하면 뭐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저희 그 파운데이션 같은 거 이렇게 열어 보시면 거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얼굴을 보고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재사용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런 이제 다른 재질이부터 어쩔 수 없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재는 재활용성이 어려운 부분은 그런 이제 제품군이고 그걸 어떻게 지금 개선할 건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울을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얼굴이 어떻게 보면 좀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부족한 부분들의 제품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출 경쟁력 하는 데에서 LCA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데이터 확보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뿐 아니고 저희 공급망 전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환경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가장 좀 국내에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진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저희 회사가 미국뿐만 아니고 그리고 한국 뷰티 업계가 이제 유럽이나 전 세계에 좀 수출할 수 있는데 좀 더 경쟁력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동우 상무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배터리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발표하셨을 때에 이미 배터리는 패스포트가 이미 있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셔서 아마 가장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이 에코 디자인에서는 후에 환경성 어떤 제품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이런 대응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앞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리 용이성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리 용이성이 여러 소비재들 그리고 여러 컨슈머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자의 혜택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배터리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리 용이성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안전성이 얼마만큼 담보될 수 있느냐의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시는 핸드폰에 이렇게 배터리를 교환했던 그걸 이제 보통 팩 단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서의
인터체인저빌리티나 뭐 그 수리 용이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규정상으로 보면 그걸 뜯어가지고 셀 단위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쓰여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 그 수리 용이성과 이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터리가 또 특히 유해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 에코 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제품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리 용이성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 하나를 조금 곤란한 질문 하나를 HP 코리아의 김혜선 전무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제품의 사용 주기가 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을 단위로 리프레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리뉴를 하게 되면 3년을 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거 안 사도 되니까 계속 쓰면 좋은데 그런데 이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셨을 때는 자꾸 새 걸 사야지 기업은 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수리해서 계속 쓰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과는 좀 상충되는데 에코 디자인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좀 곤란하시겠지만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거는 사실은 산업계 숙제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책 제언을 감히하면서 마지막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서 그것을 굉장히 오래 쓰면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것들이 다시 리퍼비시 돼서 또 다른 형태로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오너십이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떤 형태로 쓰여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리 용이성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자가 수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도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파트너십 모델은 HP는 부품을 제공하고 수리에 대한 서비스와 툴과 매뉴얼을 저희 파트너가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부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그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구매 패턴을 가지고 수리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하나의 제품이 한정해서 이 제품의 수명이 한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 이렇게 또는 다른 쪽에 갔을 때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때는 글로벌하게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의 마켓에서만 진행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한되기도 해서 왕왕 왜 이 나라에서는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니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희의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으셔야 저희도 저도 급여를 받고 또 저의 아들도 원하는 맛있는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 쪽에서 사실은 해내야 될 숙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을 어렵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좀 곤란하다, 어렵다. 아직은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여하튼간에 이 수리 용이성이라는 새로운 것이 이번 에코 디자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또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한국 타이어의 이형재 상무님께 네,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차를 안 탈 수는 없고 타이어는 없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또 환경적으로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하고 있어서 보면 또 요즘 그 타이어 파티클 입자가 독성이 강하다 이런 연구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6PBD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연어에게만 스페셜하게 그게 탁식해서 미국에서는 원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식량 자원에 영향을 받고 이런 얘기를 EPA에 계신 분이 제가 하시는 발표를 든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하는 건 다 있는데 또 환경적으로도 오염물질을 좀 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성을 높인 타이어가 환경적으로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마지막이라 좀 더 어려운 질문으로 고도해서 드려봅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진짜 어저께도 유럽 타이어 협회장이 저희 회사를 오셔서 많이 디스커션을 했어요. 근데 그 유해 물질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6PPD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자원 환경부 같은 데서 뭐 유해 물질 뭐 리스트에 올려놨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 쉽게 유해성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런 이제 육시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빼버리면 또 다른 안전상의 이슈가 생기거든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유해성이 생기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실행 어떤 대안 물질이 없거나 해서 사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그 TRWP도 사실 학계에서 좀 얘기가 많긴 하는데 지금 이슈는 사람 인체에 유해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뭐 물에 흘러 들어갔을 때 뭐 유해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타이어에서는 최대한 아까 같은 그런 입자들이 빨리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기술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네, 죄송합니다만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발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하시는 중에 그 환경부의 맹학균 재활용 과장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여주셨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서론 얘기가 앞에 잘 전개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 디자인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탄소를 줄여야 하고 그렇지만 또 환경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하는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그 에코 디자인의 대응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또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유처럼 갑자기 지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내년부터 정책 포럼을 통해서 또 얘기를 수렴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먼저 한국에서 잘 정착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미래 세대의 인권인 환경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제도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신 안윤주 교수님 그리고 오늘 모든 세션에 발표해주신 연사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인사이트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최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